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내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던 내 손은 이미 감각을 잃었지만 놓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발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으신 지 오래였습니다. 의사는 오늘 밤이 고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병원으로 와주세요. 아, 그래. 근데 나 지금 준비 중이야. 친구들이랑 낚시 가기로 했거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낚시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상황이 뭐야? 이미 의식 없으신 분 곁에 앉아 있는다고 뭐가 달라져?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는데 좀 쉬어야지. 나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남편의 냉정함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긴 뭘 몰라. 이미 정해진 거 아냐? 나 내일 아침에 갈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는데 낚시가 더 중요하다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어머니의 호흡은 더욱 약해졌고 나는 혼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아요. 가족분들 연락하시는 게 남편이 와야 하는데 지금 낚시를 가서요.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런 상황을 많이 봤을 거예요. 새벽 3시쯤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내가 혼자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한숨을 내쉬시며 돌아가셨어요. 나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울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사위가 와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통화 중이었다가 겨우 연결되었어요. 뭐야, 왜 이렇게 새벽에?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 고생했네. 나 지금 낚시터인데 아침에 가면 되지. 지금 와주세요. 제발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어쩌라고. 내가 지금 가봤자 뭐가 달라져. 너 혼자 처리 못해.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시간도 안 되었는데 남편은 여전히 낚시터에 있겠다고 했어요. 그럼 언제 오실 건데요? 아침 먹고 갈게.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 어차피 장례식까지 시간 있잖아. 또다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병원 직원들이 와서 절차를 설명했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나타났어요. 낚시복 차림 그대로 비린내를 풍기며 말이죠. 고생했어. 그래서 언제 장례식 해? 어머니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시죠. 뭘 봐. 이미 돌아가신 분을 봐서 뭐해. 그것보다 장례식장부터 알아봐야지. 남편은 어머니의 영안실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며 장례식장 전화번호를 찾고 있었어요. 장례식 당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상주인 나보다 더 바쁘게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정작 내가 울고 있을 때는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애미 죽은 걸로 뭘 그리 질질 짜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시누이들 앞에서 남편이 내게 한 말이었어요. 나는 그 순간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25년 동안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습관이었던 걸까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켜주지도 않고 내 슬픔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남편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의 동반자가 아니라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이었죠. 남편은 여전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생활했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진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저녁 뭐야? 배고파 죽겠네.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데워 드세요. 야, 왜 이래? 장모님 돌아가신 것도 이제 한 달 됐는데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남편은 내가 예전처럼 살갑게 굴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어요.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죠. 첫 번째로 한 일은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보통의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모든 행동과 말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5월 15일. 남편이 그까짓 일로 왜 이래라고 말함. 어머니 제사 준비하는 것을 귀찮아함. 5월 20일.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술 냄새를 풍김. 회사 회식이라고 하지만 토요일인데 무슨 회식인지. 5월 25일. 남편이 너희 집안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민해라고 말함. 매일 밤 나는 이런 기록들을 남겼어요. 처음에는 그냥 화가 나서 끄적인 것이었는데 점점 체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남편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참 착해요.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묵묵히 잘 견뎌내더라고요. 교회에서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경악했어요. 마치 자신이 나를 얼마나 잘 돌봐주는지 자랑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부러워요. 요즘 그런 아내 찾기 힘든데. 제가 복이 많죠. 나는 그 자리에서 웃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행복한 아내 역할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야, 빨래는 언제 할 거야? 입을 옷이 없잖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다고. 벌써 며칠째 그러는데. 좀 빨리빨리 해. 나도 직장인이야. 나는 그때부터 녹음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녹음기를 주방에 숨겨두고 남편이 집에서 하는 말들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이미 상당한 증거들을 모아두고 있었어요.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 나에 대한 무시와 폭언, 그리고 의심스러운 외출들까지 말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재산 정리였어요. 여보, 우리 집 명의를 공동 명의로 바꾸면 어떨까요? 왜 갑자기? 세금 문제도 있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남편은 별로 관심 없어 했어요. 그에게는 그런 것들이 귀찮은 일이었거든요. 알아서 해. 나는 그런 거 복잡해서 싫어. 그럼 서류 가져다 드릴게요.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집의 절반이 내 명의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어요. 보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익자를 변경하는 서류에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했어요. 이거 뭐야? 보험 정리하는 거예요. 요즘 조건이 좋아졌다고 해서요. 그럼 알아서 해. 나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무엇에 서명하는지도 모른 채 도장을 찍었어요. 그 사이에 나는 취업도 했습니다. 파트타임이었지만 내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어요. 왜 갑자기 일을 하겠다는 거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용돈도 벌고요. 용돈은 내가 주잖아. 제가 번 돈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남편은 내가 일하는 것을 그다지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안일에 대한 잔소리가 줄어들어서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옷이나 사.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나는 그 말이 고마웠어요. 이제 내 돈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었거든요. 특히 남편 몰래 필요한 것들을 말이죠. 3년이 지났을 때 나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모든 비밀과 증거들, 그리고 재산 정리까지 완료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셨대. 전화를 받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평소에 시어머니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뭐, 어디가 아프신데? 췌장에 문제가 있으시다고 해요. 남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내가 3년 동안 준비해온 무대가 곧 열리겠구나. 시어머니의 병세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몇 개월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가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남편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이 말이죠.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좋은 병실로 옮겨야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나는 남편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어머니 간병을 도맡았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간병인을 쓰자는 남편의 말도 거부했습니다. 제가 직접 모실게요. 어머니가 더 편해하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보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평소에는 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아프시니까 달라지셨죠. 고마워, 며느리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 나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복수 계획과는 별개로 아픈 노인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행동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병원에서 밤을 새웠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서 집에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회사 일이 있어서. 너는 집에서 가까우니까 괜찮잖아. 저도 일하고 있는데요. 너 일은 파트타임이잖아. 내 일이 더 중요해. 남편은 점점 병원 방문 횟수를 줄여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2주일에 한 번으로 말이죠. 반면에 나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약도 챙기고 의사와 상담도 받았어요. 간호사들도 나를 친딸처럼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복이 많으세요. 며느리분이 이렇게 정성스러우시니까.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해요. 시어머니도 점점 나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보다 나를 더 찾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언제 와?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일 오신대요. 바쁘기는. 어머니가 이렇게 아픈데. 시어머니도 남편의 태도에 실망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들이니까 뭐라고 하지는 못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나를 불러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며느리야, 나 혹시 죽으면 말이야.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들어봐. 나 죽으면 유산 정리를 내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건 아들이 해야죠.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잘 못해. 너는 꼼꼼하니까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재산 이야기를 자주 꺼내셨어요. 통장이 어디 있는지, 부동산 서류는 어디 있는지 모두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아들한테는 하지 마. 나중에 내가 직접 얘기할게. 나는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유언장을 써야겠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아직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아니야, 나는 알아. 내 몸이니까. 시어머니는 변호사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나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변호사가 나왔어요. 어머님이 부르십니다.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가 나를 보고 웃고 계셨어요. 며느리야, 고마워. 내가 이렇게 정성껏 돌봐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나 죽으면 장례식 준비도 내가 해줘. 우리 아들은 그런 거 못해. 어머니. 그리고 이거 받아. 시어머니가 내게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열어보니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비상금이야. 별로 많지 않지만 내가 가져.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이야. 이런 걸 받을 수는 없어요.
받아. 내가 주는 거야. 우리 아들은 이미 집도 있고 다 있잖아. 너는 그동안 고생만 했어. 나는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모아둔 돈이었죠. 일주일 후 시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의사는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빨리 오세요. 알았어. 지금 가고 있어. 하지만 남편이 온 것은 3시간 후였어요. 회사 일을 마저 처리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왔어요. 시어머니는 간신히 눈을 뜨셨어요. 남편을 보시더니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아들아. 어머니, 힘내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야, 이제 시간이 다 됐어. 며느리 잘 챙겨줘. 이 애가 나를 진짜 딸처럼 돌봐줬어. 남편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 돌아가셨어요. 내가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남편은 그때 화장실에 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며느리야, 고마웠어. 너만큼은 진짜 가족 같았어. 나는 그 말씀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차례가 왔구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장례식이 가문의 큰일이라며 온갖 격식을 차려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 동네에서 존경받는 분이셨어. 장례식도 그에 맞게 해야 해. 남편은 평소 어머니께 제대로 안부 인사도 드리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효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장으로 하고 장례식장은 제일 큰 곳으로 잡자. 조화도 많이 주문하고. 그럼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돈이 문제야. 어머니 장례식인데. 아끼면 안 되지. 남편의 갑작스러운 효심발휘를 보며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정작 살아계실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던 사람이 말이에요. 장례식 준비는 모두 내가 맡았습니다. 남편은 중요한 결정만 내리고 실제 준비는 모두 나에게 떠넘겼어요. 음식 주문이랑 보고 발송은 내가 해. 나는 중요한 사람들한테 직접 연락해야 해. 알겠어요. 나는 차근차근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모르는 특별한 준비도 함께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영상 준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른 영상도 함께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난 3년간 모아둔 남편의 녹음 파일들을 정리한 영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장 준비였습니다. 상주복으로 검은 한복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나는 특별한 한복을 준비했어요. 친정어머니가 생전에 해주신 흰색 한복이었습니다. 왜 흰 한복을 준비해? 상주는 검은색 입는 거야. 이 한복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요.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의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궁금해했지만 장례식 준비에 바빠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조문객 명단 정리였습니다. 특히 남편의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 그리고 교회 사람들의 연락처를 모두 정리했어요. 이들은 모두 남편이 평소 좋은 남편이라고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례식 전날 밤, 나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3년간 준비한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어요. 녹음 파일들은 모두 디지털화해서 USB에 저장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한 모든 폭언과 무시하는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애미 죽은 걸로 뭘 그리 질질 짜냐. 너희 집안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민해? 그까짓 것 가지고 왜 그래? 이런 말들이 남편의 목소리로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사진들도 준비했어요. 남편이 내 어머니 장례식 날 낚시를 간 사진,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 골프를 치러 간 사진들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의 유언장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통장과 함께 변호사를 통해 작성된 정식 유언장도 있었습니다. 장례식 당일 아침,
나는 흰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30년 동안 참고 살아온 여자가 아니라 이제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된 여자 같았습니다. 왜 흰 한복을 입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가 이해하실 거예요.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남편의 직장 동료들, 친구들, 교회 사람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삼촌,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네. 그런데 왜 흰 한복을 입었어?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요. 사람들은 내 복장을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딱히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상주에 특별한 뜻이 있으려니 생각했을 거예요. 남편은 조문객들을 맞으며 열심히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며느리를 정말 아꼈어요. 우리 와이프가 정성껏 모셨거든요. 부러워요. 요즘 그런 며느리 찾기 힘든데. 제가 복이 많죠. 하.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일부터는 절대 그런 소리 못할 거야. 점심시간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편의 회사 사장님도 오셨고 교회 목사님도 오셨어요. 시어머니의 지인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이제 어머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준비한 영상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생전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이 배경음악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상이 끝나갈 즈음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특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일인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잠깐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가 3년간 준비한 무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장례식장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장례식인데. 남편이 황급히 내게 다가왔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 것은 지난 30년간 제가 이 남자와 살아온 진실입니다. 화면에 첫 번째 녹음이 나왔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애미 죽은 걸로 뭘 그리 질질 짜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믿지 마. 하지만 녹음은 계속되었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표시되면서 남편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까짓 것 가지고 왜 그래?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어쩌라고. 너희 집안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민해? 바쁜 일이 있다고 했잖아. 낚시가 뭐 어때서? 조문객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특히 남편의 직장 동료들과 교회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저분이 평소에 부인을 그렇게 대했다는 말인가요? 믿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자상한 분인 줄 알았는데. 남편은 화면을 끄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시스템은 내가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만해. 어머니 장례식에서 무슨 짓이야? 어머니 장례식이니까 더욱 진실을 말씀드려야죠. 어머니께서도 이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요. 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30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친구들과 낚시를 갔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을 봐서 뭐 하느냐고 했어요.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반응이 격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장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낚시를 가다니. 화면에는 그날의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남편이 친구들과 낚시터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시각병원에서 혼자 어머니를 지키고 있던 내 모습이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남편이 교회에서, 회사에서, 친구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던 모습들이 나왔어요. 우리 와이프가 참 착해요. 시어머니도 정성껏 모시고. 제가 복이 많죠. 하. 그 직후에 집에서 나에게 했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빨래는 언제 할 거야? 좀 빨리빨리 해. 나도 직장인이야. 집안일 제대로 해. 너는 그런 거 잘못해. 나한테 맡겨. 이중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사람들의 충격은 더욱 커졌어요. 남편의 직장 상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평소에 부인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니. 아니에요. 이건 조작된 거라고요. 하지만 목사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목소리로 봐서는 조작된 것 같지 않은데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나는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남자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화면에 남편이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투병하고 계실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일주일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병원에서 밤을 새운 적이 없습니다. 모든 간병은 제가 혼자 했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병문안 갔을 때 항상 며느리만 있던 게 아들이 바쁘다고 했는데 골프를 치러 간 거였구나.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어? 남편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이 남자의 아내로 그리고 시어머니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정한 가족으로 대접받은 적이 없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화면에 시어머니가 병상에서 내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나타났어요. 며느리야, 고마웠어. 너만큼은 진짜 가족 같았어. 우리 아들보다 내가 더 효자였어. 이 말을 들은 순간 장례식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유언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나는 봉투에서 유언장을 꺼냈어요. 변호사가 작성한 정식 유언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재산 일부를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동안 정성껏 모신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시면서요. 남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변호사의 인증도장이 찍힌 유언장은 진짜였습니다. 조문객들은 이제 남편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존경받는 가장이 아니라 위선적인 남편으로 말이죠.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모두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 시선들은 더 이상 존경이나 동정이 아니었어요. 경멸과 실망이 가득한 눈빛들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는 화면을 다시 조작했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외도를 의심할 만한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늦은 밤 의심스러운 장소에서 찍힌 사진들, 그리고 수상한 전화통화 녹음들이었어요. 자기야, 못 가겠어. 집에서 뭐라고 하네. 알았어, 다음에 보자. 조심해서 가. 남편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 통화는 지난달에 녹음된 것입니다. 회사 회식이라고 하고 나가서 한 통화죠. 교회에서 온 사람들의 반응이 특히 격했어요. 그들은 남편을 모범적인 교인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동안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네요. 남편은 이제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적인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마이크를 더 가까이 당겼어요. 내 목소리가 장례식장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도록 말이죠. 저는 이 남자와 이혼할 것입니다.
장례식장이 술렁거렸어요. 시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이혼 선언을 하다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 장례식에서.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시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만약 시어머니께서 모든 진실을 아셨다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어머니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선언합니다. 나는 한복 치마를 정리하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30년간 저는 이 남자의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제 감정은 무시당했고 제 눈물은 우습게 여겨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조문객들 중에서 몇몇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특히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의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보다 낚시가 더 중요하다고 한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남편의 직장 상사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녹음과 사진이 모두 증거예요. 상사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앞으로 회사에서도 재고해봐야겠네요.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 회사에. 남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제 집안일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문제가 될 상황이었거든요. 목사님도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도 심각하게 논의해봐야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아요. 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말이에요. 그때 시어머니의 친구분 한 분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잘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완전히 절망했어요. 다들 미쳤어? 이게 말이 돼. 어머니 장례식인데. 하지만 아무도 남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영정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따뜻함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영정 사진 속 시어머니가 미소를 짓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제야 진짜 눈물이 나네요. 제 어머니께서도 이 장면을 보고 계실 거예요. 딸이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찾았다고 기뻐하시면서 말이에요. 나는 정말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조문객들도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특히 여성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참으셨는지. 이제라도 자신의 길을 찾아서 다행이에요. 남편은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아무도 그를 지지하지 않았고 모든 시선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건 음모야. 다 계획된 거라고. 하지만 그 말조차 설득력이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나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진실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나는 그 박수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30년간의 긴 참음이 끝났구나. 박수 소리가 멈춘 후 장례식장은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의연하게 말하며 상주로서의 마지막 역할을 수행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억지로 참는 며느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시어머니를 보내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발인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나에게 다가와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라도 자유로워지셔서 다행이에요. 시어머니의 친구분들도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우리 친구가 마지막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자랑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정말 효부였어요. 아들보다 나았어. 발인 행렬이 시작되었어요. 관이 장례식장을 떠날 때 나는 시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편히 가세요. 그리고 제 어머니께 안부 전해주세요. 딸이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시작한다고요. 화장장으로 가는 길에서도 사람들은 계속 나를 격려해 주었어요. 반면 남편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꿈 같아. 남편이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화장장에서의 마지막 절차도 끝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유골함을 받을 때 나는 진심으로 슬펐어요. 이상하게도 복수를 마친 지금 시어머니에 대한 진정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마지막에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요. 봉안당에서 시어머니를 모신 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떠나면서도 많은 분들이 나에게 연락처를 주고 갔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새로운 시작 응원할게요. 남편의 직장 동료들도 떠나면서 차가운 시선을 남겼어요. 앞으로 회사에서 뵙겠습니다. 그들의 말투에서 남편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에서도 이 일에 대해 논의해봐야겠어요. 결국 장례식장에는 우리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나에게 다가왔어요. 야, 너 정말 미쳤구나. 어떻게 어머니 장례식에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짓이요? 진실을 말한 게 이런 짓인가요? 진실이고 뭐고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지. 어머니 장례식인데. 남편은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언제 말하죠? 30년을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나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되잖아. 내 체면이 어떻게 돼? 체면이요? 지금까지 저한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체면을 말할 자격이 있나요? 나는 더 이상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이제 집에 가요. 정리할 게 많아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은 계속 화를 냈어요. 너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돼? 교회에서는 또 어떻고? 그건 당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당신이 한 일의 결과니까요. 한 일이 뭐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남편은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어머니 장례식 날 낚시 간 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저를 30년간 무시한 것도 잘못이 아니고요. 그때는 상황이 그랬잖아. 상황이요? 무슨 상황이 제 어머니 마지막보다 중요했는데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나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진짜 짐은 별로 없었습니다. 30년을 살았지만 정작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건 많지 않았어요. 너 진짜 나갈 거야? 네, 이미 결정했어요. 그럼 어디서 살 건데? 돈도 없으면서. 돈은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주신 것도 있고 제가 모아둔 것도 있거든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모든 걸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제 어머니 돌아가신 날부터요. 정확히 3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3년을. 그럼 그동안 나를 속인 거네. 속인 게 아니라 진실을 준비한 거예요. 언젠가는 말해야 했으니까요. 짐을 다 쌌을 때는 이미 밤이 늦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간 살았던 집이지만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정말 가는 거야? 네, 갑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정말 우스운 소리였거든요. 30년간 모든 걸 제가 다 했는데 뭘 못한다는 거죠?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나는 집 열쇠를 테이블에 놓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신선하고 더 자유로웠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가장 어려운 일을 해냈으니까요. 장. 새 아파트 열쇠를 받던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온전히 내 이름으로 된 첫 번째 공간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주인인 집이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혼자 사실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물었을 때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창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남쪽을 향한 창이라 하루 종일 밝았어요. 예전 집은 항상 어둡고 침침했는데 이곳은 정말 밝았습니다. 이사 후 첫 주는 정말 바빴어요. 필요한 생활용품을 하나씩 사들이면서 내 취향대로 집을 꾸며나갔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과 스타일로 말이에요. 가장 먼저 산 것은 작은 화분이었어요. 베란다에 놓고 매일 물을 주면서 돌봤습니다. 너도 새로운 시작이구나. 화분에게 말을 걸며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제 그만 집에 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제 여기가 집이에요. 집이 어디야, 집이. 30년을 산 곳이 집이지. 남편의 목소리에서 당황함이 느껴졌어요. 아마 내가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 집은 이제 당신 집이에요. 저는 여기서 살 거예요. 너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돈도 얼마 없을 텐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사실 경제적으로는 걱정이 있었어요. 파트타임 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주신 돈과 제가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어려워졌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그건 당연하죠. 당신이 한 일의 결과니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남편은 여전히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진실 때문이에요. 제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었잖아. 그럼 어떤 식으로 했어야 하나요? 조용히 참고 살았어야 했나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몇 번 더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제발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잘할게.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30년간 참았는데 이제 와서 몇 마디 말로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너무 늦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난 게 아니야. 우리는 부부잖아. 부부라면 서로 존중했어야죠. 당신은 저를 존중한 적이 없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의 전화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만났던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정말 용기 있는 일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특히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분들은 나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친구가 마지막에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했는데 이제 이해돼요.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정말 잘 견뎠어요. 이분들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구할 수 있었어요. 한 분의 소개로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경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보이니까. 새 직장은 정말 좋았어요. 동료들이 친절했고 내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일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새로 오신 분 정말 꼼꼼하시네요. 일 처리가 깔끔해서 좋아요. 칭찬을 듣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집에서는 항상 부족하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직장에서는 인정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어요. 주말에 뭐 하세요? 집에서 쉬어요. 요즘 새 취미를 시작했거든요. 무슨 취미요? 그림 그리기요. 어릴 때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시간이 생겼어요. 정말로 그림을 시작했어요. 근처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늘어갔어요.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계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격려를 받으며 그림에 푹 빠졌어요. 주말마다 공원에 나가서 풍경을 그리곤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비슷한 나이의 남자분이 서 있었어요. 인상이 온화하고 친근해 보였습니다. 감사해요. 아직 배우는 단계라서요. 저도 그림을 좋아해요. 가끔 이곳에 와서 사진을 찍거든요. 그렇게 인사를 나눈 분이 김 선생님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분으로 은퇴 후 사진과 그림을 취미로 즐기고 계셨습니다. 그 후로 공원에서 자주 만났어요. 그림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고 가끔 차도 함께 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신 거군요. 네, 늦었지만 제 인생을 찾아가고 있어요. 늦은 건 없어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죠. 김 선생님과의 대화는 정말 편안했어요. 서로를 존중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누구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반년이 지났을 때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고 웃음소리도 맑아졌습니다. 언니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직장 동료가 말했을 때 나는 정말 기뻤어요. 그런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어요? 자유로운 마음이요. 그게 가장 큰 비결인 것 같아요.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어요. 예전에는 남편의 잘못을 기록하기 위한 일기였지만 이제는 나의 행복을 기록하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김 선생님과 함께 그림 전시회를 보러 갔다.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았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걱정됐지만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오늘 베란다 화분에 새싹이 났다. 작은 생명이지만 너무 귀엽다. 나도 이 새싹처럼 새롭게 자라고 있는 것 같다. 매일 밤 이런 행복한 기록들을 남겼어요. 예전에 괴로웠던 기록들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인간관계도 풍성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남편을 만났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너 정말 잘 사는구나. 남편의 얼굴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반면 나는 훨씬 밝아 보였을 거예요. 네, 잘 살고 있어요. 후회 안 해? 전혀요.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후회하죠.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며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미움도 원망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남이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에는 생기가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거울 속 나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활짝 웃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서 화분들을 돌봤어요. 처음에 하나였던 화분이 이제는 여러 개가 되었습니다. 모두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너희들도 나처럼 새로운 시작을 한 거구나. 꽃들에게 물을 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콤했어요.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누구의 그늘이 아닌 나만의 햇살 아래에서 말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